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수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1920선은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그에 따른 수혜주에 관심이 쏠렸고요. 장 후반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블록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짚어보겠고요. 먼저 첫 순서로 전 세계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글로벌 시황센터의 정윤성입니다. 네, 박재현입니다. 먼저 미국 지수 한번 볼 텐데요. 미국 지수가 아까 선물 시장에서도 오르고 있었고 개장 상황도 괜찮았었죠. 다우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0.78% 그런데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17,599.7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8%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4,671.9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네요.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5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했네요. 0.62%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460.2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는 0.02% 강보합입니다. 4,180.08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1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660.0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하락 반전한 모습이었고요. 또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국제부 김철영 연구원 연결해서 해외 이슈와 해외 선물 시장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영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코아 실적 발표부터 짚어봐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 있습니까? 일단 금주 주요 이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해외 시장은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 장 초반에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예정된 유로존의 11월 산업 생산과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유럽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오늘 22일 드라기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 방법에 대한 어떤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과 선물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환율 시장에서 통화 시장에서는 유로화 약세 그리고 달러화는 소폭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유로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양적 완화가 임박했다는 기대 속에서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달러화의 경우에는 FOMC가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 속에 달러화 강세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달러화 강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렇듯 유럽과 미국 경제의 극명한 차이는 유럽의 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의 기조는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일 달러화 인덱스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92.10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국제유가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 WTI 가격 전망을 기존의 80불선에서 배럴당 41불선으로 약 50%가량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오펙이 감산에 돌입하지 않는 이상 유가는 낮은 가격대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을 독려하기 위해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을 방문 중에 있지만 사우디와 카타르는 여전히 감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제유가의 하락세는 쉽게 진정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WTI는 현재 전일 대비 2불 10센트 하락한 46.26달러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는 중국의 실물 수요와 헤지 펀드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골드는 전일 대비 10달러 상승한 1226.1달러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는데요. 유한타증권 국제부의 김강남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지금 보게 네. 되면 이제 미국 시장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유가 전망 80불에서 42달러 1분기 전망에 대한 쪽을 대폭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치킨 게임에 대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2월 1일 원유 생산량이 1,067만 배럴로 11월 달 대비해서 4만 배럴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서로 감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산을 통해서 포지션을 잃지 않으려는 이런 시도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망에다 또 역시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이제 코멘트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사우디 알 왈리드 왕자죠. 이 사우디 알 왈리드 왕자가 유가는 영구적으로 100불 언더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지금 유가에 대한 급락세, 지금 브렌트유 그리고 WTI 모두 4.4%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최근 지난주 내내 이제 50불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 50불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지금 50불을 이탈을 해서 49불 초반대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유가의 하락을 또 부추기는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유류 소비세, 네네. 아까 뭐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봤다시피 오늘 우리 증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6시쯤에 중국이 유류 소비세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다 인상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류 소비세를 인상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유가, 그러니까 이 유류에 대한 그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감까지 작용되다 보니까 이 수요 쪽에 대한 문제까지 노이즈까지 발생하면서 유가 하락폭이 지금 현재 상당히 크죠. 미국 증시 개장 초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제 개장 전까지만 해도 선물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오늘 OECD에서 발표한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증시 쪽 출발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뭐 독일 증시가 장중한 때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유가 노이즈가 결국은 미국 증시 쪽에 하락세를 갖다 불러일으켰고 현재 유럽 증시 쪽도 약세로 전환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 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업종 간 또 섹터별 동향을 본다면은 역시 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릴까요? 지금 보게 되면 에너지 및 관련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이 에너지 관련주 쪽이죠. 이게 지금 섹터가 3%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가장 좋지 않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 해운, 화학주 등 해가지고서 보게 되면 이 제조업 쪽의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좋은 쪽도 있습니다. 뭐 바이오주 쪽이나 또 제약주, 도소매 업종 등 일부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한적 몇 개 종목들 섹터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쪽에 아침 개장 초 출발 움직임은 좋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유가 문제가 결국 오늘 미국 증시 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내에서도 엑슨모빌이 오늘 한 2% 밀리면서 지수 하락을 좀 부추기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 뭐 마감까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유가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지가 오늘 미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알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실망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장중에 우리 방송 중에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제유가 하락세가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모습인데요. 자, 이 중에서 유가 하락과 함께 또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박재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네, 박재현입니다. 오늘도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이 유가에 대한 전망을 내렸습니다. 과연 얼마큼 내렸는지 먼저 볼 텐데요. 이 기사에 보면 이제 기름값이 47불 아래로 내려갔다. 골드만삭스가 그 전망을 컷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월요일에 트레이딩에서 3.1%, 1.52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46.84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그래도 그나마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죠. 근데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이 크루드 오일의 2015년 전망에 대해서 기존의 73불대에서 47불대까지 내렸습니다. 2016년 전망도 이전에 80불에서 65불까지 내린 상태고요. 아까 이승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는 뭐 시장이 100불에 기름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럼 과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줄 영향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유가가 하락을 하고 상품 시장이 뭐 상황이 업다운되는 건 있지만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고 있는 게 주식이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만 빼놓고 세계 주식시장은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과연 이 상황이 정상인가라고 묻는다면 결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현재 자금 흐름을 보면 자금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채 10년물도 1.9%대 정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ECB의 양적 완화 기대까지 있으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때문에 이번에 입찰했던 채권들도 다 금리가 떨어져서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에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안전시장, 채권이든 그런 곳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그리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다음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럽 관련 얘기인데요. 유럽도 아까는 상승이었는데 지금 하락 반전한 곳도 있고 상승폭을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유럽 시장이 올랐지만 에너지주는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스톡스 유럽 지수가 아까는 이제 처음 제가 기사를 만날 때만 해도 0.8% 상승 자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0.17% 오히려 하락 반전을 했죠. 그래서 에너지주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빨간불은 이제 외국에서는 해외 증시들은 빨간불 하면 이제 하락을 나타냅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ECB가 ECB 내 국가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QE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CNBC의 소식통 소스에 따른다면 독일은 이미 그 돈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 전체 파이 중에서 17.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불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보면 프라임 미니스터인 안토니스 사마라스가 1월 25일 선거에 앞서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긴축 정책을 조금은 완화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금리를 떨어뜨렸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적인 이런 확장 정책이 채권 금리를 떨어뜨렸는데요. 원래는 이 돈이 좀 주식으로 흘러가서 세상이 좀 이게 화랑을 띄었으면 했었지만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흘러가면서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에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또 유럽주가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됐고요. 또 ECB에 관련된 정책들도 함께 좀 같이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황센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혜선 현대차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3.4%를 블록딜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번 지분 매각이 정혜선 부회장의 승계 과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으로 본격화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 매각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건지, 또 매각으로 인한 돈의 용처는 어딘지, 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심층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의 김문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배구조 개편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먼저 봐야 될까요? 네, 오늘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지금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시 25분 정도에 공시가 떴는데요. 결국 이제 현대 글로비스 보유 지분을 이제 정몽구 회장과 이 정의순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현대 글로비스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해서 블록딜 방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부분 한 7%에서 한 12%대에서 할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걸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 현대차그룹 일단 현금 확보를 좀 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 지분을 한 20% 정도, 20.78%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차 지분을 한 33.88% 가지고 있고요. 기아차가 또 현대모비스 지분을 16.88%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 출자 형태고요. 말 그대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게 되면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지금 정의선 부회장 자체가 결국 현대차 그룹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지분이 없고요. 기아차 지분도 한 1.7%밖에 되질 않습니다. 현대모비스 지분도 없는 상태고요. 하다 보니까 결국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망하게 봤던 시나리오가 현대글로비스,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죠. 지분을 한 31.8%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를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됐고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4년 한 해 동안에 이게 이제 합병된다는 시나리오가 되려면 덩치가 비슷해지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좀 뜨고
현대 모비스 주가는 떨어져야만이 그러니까 합병을 했을 때 지분을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2014년도에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현대 모비스 주가는 1년 내내 빠졌고요. 현대 글로비스 주가는 1년 내내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장 끝나고 나온 얘기가 현대 글로비스의 그 지분을 매각을 해서 매각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시간에서 현대 글로비스가 급락했고요. 현대 모비스는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온 부분들이 아마 이제 그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모비스의 합병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합병이 불발된 적이 있다 보니까 합병이 쉽지 않을 거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 글로비스 주가 좀 떴을 때 이걸 활용을 해서 거기서 좀 현금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즉 현대 모비스가 지금 모비스 지분 들고 있는 데가 기아차가 한 16.88% 정도 들고 있고 또 이제 현대제철에서도 한 5.66%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제철이 됐든 기아차가 됐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 모비스 지분을 직접 현대 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서 사들이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글로비스 주가 급락하고요. 반대로 모비스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건 좀 단발적인 것 같고요. 결국 조금 길게 놓고 보면 글로비스하고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단기 충격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스 합병이요? 합병에 대한 쪽을 지금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바라보는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 모비스의 지분 4%를 그 오늘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를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시나리오에서 이게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뭐 어제나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한 10년 된 시나리오죠. 2013년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시나리오인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보게 되면은 모비스 홀딩스 시나리오하고 기아 홀딩스 시나리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모비스 홀딩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높게 보는 것 같은데 김문석 대표님도 기아 홀딩스보다는 모비스 홀딩스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저도 겁니까? 일단 모비스 홀딩스 쪽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지배구조 재편 이슈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뭐 시장 일각에서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회피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과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만약에 지배구조 재편 이슈라는 거하고 일감 몰아주기하고 얘기가 이게 완전히 동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주가 영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단발적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게 블록딜 이후에 지배구조 재편이라면은 양사가 다 주가가 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하더라도 양사가 다 떨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현대 글로비스 쪽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오히려 모비스보다도요? 죄송합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 쪽으로. 모비스보다는. 그러니까 김 대표님께서는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와도 블록들의 할인 가격 때문에 10% 정도 내일 조정이 들어와도 오히려 내일부터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모비스는 올라와도 눌린다. 도일을 받는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모비스 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차라리 현대 글로비스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블록딜로 팔아가지고 그 물량으로 이제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사들이자. 자, 이렇게 만약에 되게 되면 문제는 어떤 문제 생기냐면, 현대 글로비스를 계속 팔면서 그 돈으로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장내에서 사들이기보다는 현대 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제철 지분이나 또는 뭐 기아차 지분을 사들이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이것은 이제 현대 모비스 주가가 뜨는 데 도움이 되고, 대신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는 버리는 패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솔직하게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관이 그걸 블록딜로 받을 이유가 없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왜 블록딜로 받겠습니까? 버리는 패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본다면 글로비스가 급락하고 모비스가 떼야 되는 게 맞는데 블록딜이 그런 방법으로 기관들이 참여하지는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걸로 본다면 글로비스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첫 번째 지금 시장에서 뉴스가 뜨고 있는 요 시나리오, 현대 모비스 뜨고 글로비스 박살난다라는 시나리오보다는 두 번째 시나리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비스 보유 지분을 정몽구 회장도 조금 버리고 또 지금 이제 정기성 부회장도 조금 줄이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 줄이는 폭이
정확하게 30% 밑으로 떨어지는 남는 게 29.9%입니다. 29%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런 거 작업을 통해서 약간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그 공정거래법 규제를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그림도 하나가 나오고요. 동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팔았는 현금을 한 1조 3천억 이상 지게 될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인수할지 또는 현대지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매각한 돈을 갖고 모비스 지분도 좀 인수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공정거래법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또 두 개 합병하는 시나리오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현대글로비스는 내일 주가 빠지면 잘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본다면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현대차 그룹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삼성그룹도 지배구조 재편 이슈가 계속 있는 쪽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다 이제 SK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국내 대기업들이 다 비슷한데요. 최근에 이 그 지배구조 재편 이슈와 관련돼서 뭐 삼성 SDS도 그동안 한동안 주가가 좀 좋았었고, SK CNC 같은 경우도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단 말이죠. 이들 종목군들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만약에 지배구조 재편,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삼성 SDS는 우리가 흔한 말로다 뭐 이재용 회장의 사금고고, 네. 뭐 제일모직은 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SDS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실 삼성그룹이 먼저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지금 먼저 스타트를 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 또 달리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올 한 해 상반기 내내 하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삼성그룹에 이어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앞으로 이제 하나그룹도 하나 SNC가 또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SK는 또 SK CNC고요. 또 이제 롯데그룹도 있고 아마 관련돼서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순환매를 좀 타면서 이 시장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관련 수혜주를 좀 꿈틀거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저는 충분히 일단 뭐 보이지 않을까. 이게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글로비스로 다시 돌아와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아까 합병을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현대글로비스와 지금 그 기아차의 합병, 모비스의 합병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은 글로비스에 대한 시가총액이 모비스만큼 올라가야지 합병 네. 작업에 대한 쪽이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10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10조, 모비스가 23조. 그럼 최소한 글로비스가 여기서 따블은 나야. 네. 이게 사실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김은석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김은석 대표님께서 이제 항상 강점이 이 자산 가치라든가 어떤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판단을 해 주시는데 이 글로비스가 충분히 여기서 시가총액 20조가 좀 넘어가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 충분히 뭐 시장에서 아무리 뭐 진짜 그 논리가 좀 돼야 그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되게 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석 대표님께서도 글로비스가 여기서 20조 정도 시가총액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주가를 우리가 형성하는 논리가 물론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 이것도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주가의 프리미엄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현대글로비스 주가 올라왔던 것도 가만히 보면 어쨌든 간에 정의선 부회장이 돈 좀 벌어야지 현대차 그룹 중심을 쓸 건데 그럼 그룹 차원에서는 얘를 돈 벌게 하는 방법은 글로비스 돈 벌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이게 하나의 프리미엄 요소는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2014년도 작년에 보면 현대모비스 주가가 빠지고 글로비스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얼추 봤을 때 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를 합병하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아마 제가 만약에 정몽구 회장이라면 현대모비스 주가는 최대한 좀 눌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합병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다음 대신 이제 글로비스는 최대한 좀 떼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정몽구 회장이라면 이왕이면 현대모비스에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그룹 부품 공부하는 업체니까 일단 부품 단가를 좀 낮춰주면 결과적으로 글로비스는 이익이 좀 떨어지니까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동시에 이제 글로비스 쪽으로는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로 모비스가 어떤 게 보면 공급 단가를 좀 낮춤으로 손해보는 부분을 현대차 기아차가 가져갈 건데 그럼 현대차 기아차의 물류를 담당하는 게 현대 글로비스니까 글로비스가 물류 단가를 좀 올려주면 얘가 버는 구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금도 최근에 보면 현대 글로비스는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업체, 운송업체를 M&A를 한다든가 네.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글로비스가 한 11조 원 정도가 되고 이제 모비스가 한 20조 원대가 좀 넘는데 이거 두 개가 약간 비슷하게 좀 가려면 모비스 주가를 여기서 더 끌어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결국 글로비스가 올라가야 되니까 어떤 뭐 논리를 만들든 글로비스가 좀 돈 버는 구도로 외형을 좀 키우는 우리가 흔히 작전 세력들이 작전할 때도 펄을 붙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돈 될 만한 외형이 성장할 만한 시나리오를 붙이는데 뭐가 됐든 간에 붙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글로비스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어쨌든 뭐 김문석 대표가 정몽구 회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데 이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유출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벤트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게 기업의 기초적인 펀더멘탈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벤트적 요인인데
이게 내일 쪽에서 증시에 미칠 영향 파장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본다면 뭐 현대모비스는 오늘 시간의 거래로 놓고 본다면 급등세가 네. 거의 유력하고 또 글로비스는 또 하락이 또 유력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이 뭐 다른 종목이나 업종까지 영향을 미칠 파장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뉴스가 딱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비스 지분을 팔아서 현대모비스 매입한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한다라는 쪽으로 뉴스가 계속 뜨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현대글로비스가 하한가로 떨어졌고요. 현대모비스 주가는 한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논리를 제가 놓고 본다면 내일은 일단 출발, 현대모비스는 뜰 거고 글로비스는 아마 내려앉아서 출발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기관들한테 넘어가는 블록들 가격이 얼마가 될지 내일 아침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요 가격이 마이너스 7% 할인을 받을지 10% 할인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요 가격이 결정되게 되면 당연히 기관들이 받는 가격보다는 위에서 거래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일 좀 아침에 심하게 빠진다 싶으면 오히려 저는 글로비스 단발적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거나 뭐 현대건설과 합병을 할 수도 네.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대건설 주가를 보니까 요즘 최저가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네. 아쉽지만 일단 펀드멘탈이 아닌 수급 측면을 놓고 보면 일단 2013년 한 해 현대모비스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또 지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엠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그룹 내에 보면 건설 관련된 부분이 현대엠코랑 현대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엠코고요. 현대엠코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을 합병을 시켜놨거든요. 현재 그리고 요 지금 이제 합병된 그 회사명이 현대엔지니어링인데 결국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의 지금 대주주는 정의선 부회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지금 대주주가 누구냐면 현대건설인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결국 제가 봤을 때 상장 합병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것도 합병을 시키려면 현대건설 주가는 뜨면 안 됩니다. 눌러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 놓고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작년 내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합병되고 나면 올라가겠지만 합병되기 전에는 좀 눌려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고의적으로 현대그룹에서 누른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주가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걸로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에만 국한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시체가 총액이 훨씬 높은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까지 주가 영향은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까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 그대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시나리오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좀 눌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현대모비스 지분을 기아차가 가지고 있고 또 기아차 지분을 현대차가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차 기아차 주가도 같이 눌리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본다면 제가 실적 측면에 놓고 보면은 모비스를 좀 누르려면 모비스 이익이 좀 줄게끔 해주면 현대차 기아차 플러스 되겠지만 여기서 이익 나오는 부분을 글로비스 쪽으로 이전시켜버리면 결국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다 눌리고 현대글로비스만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수급적인 플레이 관점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 눌리면 모비스 지분을 기아차 들고 있고 기아차 지분을 현대차 들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한 다음에 그 모비스 쪽 지분만 매입이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차의 지배구조 재편을 어떤 그 그러니까 지분율을 갖다 확보하려면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래 쪽에서도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요? 네, 제가 봐서 오늘 현대모비스 뜨는 거랑 비슷한 그러면 기량이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까 단발적이다. 네. 그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건설은 이제 합병 때문에 눌린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끝낸 기업이 하나 있죠. 현대위아입니다. 네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위아에 대한 지분 1.95%를 일단 확보를 했죠. 그러면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오히려 이슈 때문에 실적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라면 현대위아는 글로비스처럼 그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위아도 글로비스처럼 좋아질까요? 네, 현대위아 뭐 최근의 움직임이 보면 실질적으로 뭐 지금 관련된 뉴스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정권계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연기금융 기관들도 최근에 좀 꾸준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위아는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현대차 그룹 내에서 오늘 지배구조 재편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아주 뭐 뜨거운 관심 사안이라 보니까 저희 시간을 통해서
뭐 증권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우리 김문석 대표의 시나리오대로 과연 움직일지 물론 뭐 내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이런 이벤트적 요인은 분명히 시장의 뭐 독소적인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다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른 기업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미국 증시가 현재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0.7% 정도까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야간 선물 시장 쪽의 시황을 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윤석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야간 선물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장 대비 있을 때 0.22% 하락하고 있는데요. 245.9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54계약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309계약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102계약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야간 선물 시세 살펴봤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오늘장 이슈로 다뤄봤고요. 지금부터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세 분과 얘기 나누기 전에 다른 분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1920선을 지켜냈고 코스닥도 상승세입니다. 오늘장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이번 주부터해서 이제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하겠죠. 우선 그 유가는 뭐 지속적인 이슈가 되겠고, 새롭게 도는 것 첫째가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도 살짝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은 22통화정책회의 이제 영향 구간에 다음 주까지 진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첫째로 이제 한미 실적 시즌 돌입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또 미국은 알코아 실적 발표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모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한미 모두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가고 있다. 이런 점은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은 그 1위 1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좀 변동성에는 좀 유의해야 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관련해서 이제 22 모멘텀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시장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안을 찾는다 그러면은 글로벌 정책 모멘텀이 되겠는데, 특히나 이제 22일에 있을 22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 경직성은 적당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적 시즌의 특성상 출렁인다 그러면은 그게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종목들은 뭐 코스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수습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코스닥 그 지수와 ADR 지표를 나타낸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대표적이니까 코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2015년 1월 들어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과열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ADR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4개도 아직 못 미쳤거든요. 상승 종목 수가 아직은 하락 종목 수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가는 종목만 가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 아직은 과열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어떤 데미지를 입으려고 그러면은 역시 그 거래소 시장이 어떤 올라갈 모멘텀이 생기든가 아니면 반대로 급락하는 경우인데, 현재 국면은 양쪽 모두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22 모멘텀 때문에 뭐 대형주가 움직이다든지 다른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래소가 망가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코스닥 쪽을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서 지금은 아직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개별 종목 형태가 좀 우위가 아닐까 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계속 좀 맞추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와 실적에 주목해보자는 얘기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전략적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낙폭은 좀 줄여주고 있고요. 우리 증시가 보게 되면 그래도 거래소도 오늘 약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쪽이나 유럽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는요. 네. 어떻습니까? 물론 뭐 아직 뭐 코스닥 쪽이 강세긴 하는데 코스닥이랑 강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오히려 또 거래소 쪽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또 분위기 또 아래쪽에 올라온 힘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일정들을 감안해 보면 거래소 시장 일단 뭐 1900 깨졌다 올라온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1900 밑에선 팔아서는 안 됐구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요.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번 1월 달 일정을 고려할 때는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 여전히 좀 거래소 박스권에 갇힐 것 같고요. 뭐 거래소 중소형주나 코스닥의 뭐 일부 또 대형주급, 중소형주급에서 그래서 순환매가 좀 더 강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좀 체킹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15일 이번 주죠. 일단 금통위에서 금리나 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 조금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중요한 일정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이 사자 회담, 이 사자 4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좀 뭔가 좀 관계 개선을 위한 뭐 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지금 나온 뉴스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그 크렘린궁에서 공보비서가 오늘 러시아 일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참여할지 안 할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내렸다. 그래서 원래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건데 네. 아직 우리가 뭐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 최종 결정 안 내렸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만약에 어쨌든 뭐 사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여기서 좀 뭔가 관계 개선이 좀 나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5일 일정은 좀 긍정적인 일정으로 봐야 되고요. 곧바로 이제 22일 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지금 한 1조 유로 정도 풀 줄 알았다가 5천억 유로밖에 안 될 것 같다 해서 조금 눌리긴 했지만 어쨌든 양적 완화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5일과 20일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긍정적인 일단 일정이 있고요. 14일 날도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 사법재판소의 유로존의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합헌 결정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줄이 4줄이다 보니까. 네. 모자라서 칸이 모자라셨군요. 예. 칸이 모자라서. 유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 같은 경우 5%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시장에서 보게 되면 유가 5% 가까이 빠지는 거 내일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18일 날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잠깐 하자면은 18일 날 같은 경우도 이란 핵 협상이 있습니다. 이때 이란 수출 얘기가 네.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데 22 이번에 회의에서 지금 아무래도 드라기가 1월 달보다는 뭐 그리스 총선까지 확인하고 유럽의 경제 성장을 수정치까지 확인한 다음에 3월 달에 국채 매입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은 1월 달 남은 1월 달에 좀 1900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려는 이런 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네. 봅니다. 뭐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장을 별로 안 좋게 보는 네네. 편이라서 길게 보면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지만 1월 달, 그러니까 사실은 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반기가 만만치 않고요. 특히 1분기가 만만치 않고 특히 1월 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이제 보내드렸던 그 일정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1월 달에 기대할 만한 호재 일정 2개, 악재 일정 2개, 총 4줄을 써야 되니까 4줄만 뽑아보니까 그렇게 4개 중요한 일정만 잡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일단 가장 중요한 일정들만 뽑아본다면 일단 앞서 보셨던 15일 날 있는 일단 사자 정상회담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22 통화정책회의 뭐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일단 살아 있는 일정이 지금 1월 초에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1월 25일 날 또 그리스 총선이 있죠. 이러면 또 그렉시트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1월 25일 날 있고요. 또 27일 날 미국 FOMC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경계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월 달을 놓고 본다면 저는 뭐 호재의 크기보다는 악재의 크기가 일단 많다라고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900 일단 1월 달은 뭐 깼다 올랐다 깼다 올라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시장 전체에 배팅하는 건 저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 개별 종목 장세에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보시는 거군요. 뭐 다른 쪽에서 본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불확실성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는 요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거든요. 네. 유럽 재판소 사법재판부 쪽에서 만약에 이 QE가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내리게 된다면 돈을 풀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게 맞겠고요. 또 이 4개국 정상회담에서 잘 풀면 유가의 반등에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어쨌든 유럽 쪽,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75%의 국민들은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뭐 그리스 증시도 한 현재 3.8% 정도 오르고 있고 분위기가 괜찮단 말이죠. 오히려 잘 풀리면 증시가 또 급반등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나쁜 시나리오 지금 이제 언급을 드린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 주에 또 사자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뭐 포옹이라도 한번 한다든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유가가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요인도 근데 우크라이나, 되거든요. 러시아가 포옹을 한다고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감소하겠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안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유가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북미 오일 메이저와 그리고 또 이제 중동 그 사우디 오펙과의 대결로 놓고 본다라면 네. 이 치킨 게임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유가가 그렇게 여기서 바닥을 터날 만한 요인은 좀 아니지 일단 않습니까? 경제 제재라도 풀릴 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러시아의 러시아에 경제 제재도 대한. 좀 풀리면은 네네. 러시아 리스크가 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네. 이러한 유가 급락 자체가 일부 이제 원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 디폴트 우려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유가 하락은 플러스 요인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폴트 우려가 결국 시장 전반을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관계가 좀 화해 모드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유가도 뭐 지금 여기서 이게 사실 유가가 바로 뭐 70달러로 회복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단발적으로 지금 60달러 깨고 50달러까지 이렇게 박살나 있던 국제 유가가 50달러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또 이제 이것이 사태가 확산되기보다는 좀 수습되는 과정이구나 하게 되면 시장은 어떤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좀 1월 달은 변동성이 좀 클 걸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안개 속에 갇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나오시는 패널 분들의 전체적인 얘기가 역시 뭐 지수보다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김문석 대표도 비슷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내일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유가가 오늘 급락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유류 소비세 인상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내일 오늘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이 화학이나 또 정유업종 보유하시는 분들 또 밤잠 주무시기가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특히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 흔히 말하는 이제 정유업체라든가 화학업체는 당장 실적이 이제 직격적으로 실제로 적자나는 회사들이 이번에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즉 대체 에너지와 에너지와 관련된 이 조선업체나 또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전부 다 좀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태양광 부분인데. 같은 종목들이요. 네, 일단 이들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이 대부분 이런 이 안 좋은 상황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기회이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성훈 대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장 국제유가가 뭐 3개월 안에 급등하거나 이럴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유가가 바닥을 계속 헤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락은 멈추더라도 50달러 깼다 올랐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 기간 동안엔 관련 기업들 별로 실적은 계속 안 좋을 거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인데 중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들 기업들 종류나 화학주들 보고 계신 분들은 내가 뭐 장기로 배팅하겠다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 3개월 안에 돈 벌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뭐 개별 종목 장세에 좀 따라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김문석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 증시에서의 관심 종목 어느 쪽입니까? 네, 일단은 여전히 뭐 종목 장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시장 전체 배팅하거나 특히 매크로 벤스 영향을 받는 기업들 배팅한다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를 하셨는데 이번 주 또 주요 일정 중에서 또 봐야 될 부분이 15일 날 우리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핀테크 관련된 업무 보고, 즉, 뭐,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된 업무 보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곧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핀테크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발표를 하는 뭐 이런 시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일단 15일 날 금융 업무 보고 일정 갈만하면 핀테크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관련주 중에서 네, 뭐 좀 싼 것들 뭐 개인적으로 좀 혹시 조정 나온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밑에 종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핀테크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싼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김문석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핀테크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 종목을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뭐 키움증권 정해진 건 없지만 키움증권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결제 관련주에서 뭐 한국사이버결제나 이니시스 이쪽을 봐야 되는 건지 최근에 사실 키움증권 움직이기 전에 다우기술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 어떤 종목을 지금 핀테크 관련돼서 은행 관련돼서 난 이게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 혹시 뭐 가슴속에 두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 사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네. 워낙 많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심하게 올랐던 거는 이걸 충분히 선반영한 것 같다.
자칫 잘못 잡으면 또 상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관련 기업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다 핀테크 관련해서 저는 수혜를 본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그 안에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쪽을 고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키움증권과 관련한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가지고는 오히려 저라면 키움증권보다는 다우기술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 다우기술은 또 이제 뭐 키움증권의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키움증권의 대주주 측면 말고도 제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다우기술이 원래 그 서버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DDR4하고도 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기술이나 아니면 결제 쪽에서는 차라리 KG 이니시스가 상대적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기타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또 있으니까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또는 분기별로 보면 4분기 항상 실적 좋게 나오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전기 같은 업체 그리고 아니면 또 이런 거하고 전혀 영향을 좀 안 받을 만한 거 완전히 흔히 말하는 절대 저평가. 개인적으로 휴대폰 부품주 중에 UIL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가격이 13,000원대입니다만은 적중주가 뽑아보니까 한 25,000-26,000원 나오더라고요. 한 100% 정도 상승 여력이 나오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과 무관한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김문석 대표의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내일 그 김문석 대표님 지금 종목 살펴봤는데 내일 또 이승석 대표님 늘 이렇게 진행만 해주시다 보니까 오늘이죠. 오늘 그 공개 방송 온라인에서 또 있으시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해 주시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듯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송구스럽네요. 자, 오늘 이제 요즘 시장이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종목들에 대한 실적 전망과 또 시장이 또 여러 가지 변수, 상당히 좀 많은 변수들이 있죠. 증시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가지고 4분기 어닝 시즌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우넷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파트너스 방송 있죠. 거기서 온라인으로다가 아침 8시부터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승석 대표의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